세상에는 정말 많은 증권사가 있고 네. 많은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제일은 이분입니다. 네, 오늘도 또 좋은 길드. 말씀 해주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가 몇 월이었죠? 1월 달이었죠? 1월. 네. 그때 나오셔서 굉장히 제가 많이 좀 괴롭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왜요? 왜 안 가냐?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왜 안 갈까? 이랬는데 오늘은 딱 그리고 쫙 펴고 뭐 1월 어느 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때까지만 하도 제가 알기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하셨었고 맞습니다. 주가 실제로 많이 네. 떨어졌었던 적이 어,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때 지난번에 왔었을 때 4분기 실적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 그래서 최근에 4분기 실적 영향으로 주가가 좀 부진하고 아무래도 이젠 먼저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좀 저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뭐 현대차나 그리고 전기차 뭐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그냥 문득 궁금한 게 그냥 직장인으로서 받아들였을 때 지금 하는 업과 함께 합쳐서 봤을 때 자동차주 특히 현대차가 막 이렇게 갭상승 해버리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격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항상 써야 되는데 네.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럴 땐? 뭐 드문 일이죠. 사실 뭐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뭐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느낌이 좀 새롭기는 합니다. 새롭기는 한데 뭐 워낙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도 좀 쌌었고 네. 뭐 이게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올라가지고 여기서 목표 주가를 더 높이기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랬으면은 되게 좀 고뇌를 많이 했을 텐데 이제는 좀 제자리로 가나?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어서 뭐 그렇게까지 뭐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포트 내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신 게 네. 그냥 기계적으로 거기까지 다 왔으니까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더 한번 레벨업하고 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뭐 목표가 상향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사실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외부 변수들이나 규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현대기아차한테 유리하게 갔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었고 거기다가 뭐 시장 경쟁 상황도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특히 외부 변수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죠. 저도 이 현대차 보면서 작년에도 안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보단 밸류를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안 갈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아구가 맞아서 네. 이게 딱 올라가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주가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할 일이 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기아차 타겟 PER을 제가 이번에 6.3배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6.3배. 과거 뭐 이제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완성차 업계가 PER 밸류에이션이 10배를 넘었던 적이 없었던 거냐? 라고 하면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배 전으로까지도 뭐 2010년도 전후로 해서는 형성된 적이 있기 때문에 청화정 시대 뭐 그때이긴 하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이제 장기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정도, 이 정도 업황이 되면은 뭐 10배 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업사이드가 막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도 뭐 앞에 퇴근길 저기 데일리인트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PBR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받은 것처럼 네. PBR 지금 몇 배고 어디까지 왔고 어디서부터 ROE가 올라온 거다. 그 주가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기아는 좀 목에 찬 것 같다. 현대차는 조금 더 룸이 남은 것 같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현대차가 지금 기아차보다 더 매력적인 게 사실이고요. PER이나 PBR 두 가지 기준 모두로 봤었을 때 기아보다 현대차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현대차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기아가 여기에서 뭐 더 올라갈 룸이 없냐,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BB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상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을 또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둘이 뭐 완전히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뭐 개별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 맹점을 느껴요. 맹점? 왜냐면 결국 자동차가 뭐 앞으로 좋아질 거고 실적 좋아질 거고 뭐 전기차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에 현대차랑 기아차랑 어디가 더 좋을까요? 하면 산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아는 PBR 밴드 상단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긴 좀 부담스러워요. 다시 결국 그냥 그 밴드에서 못 벗어나는 걸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리하다. 그러면 그냥 여기는 여전히 그냥 저평가 됐으니까 아직 룸이 있으면 딱 그 정도의 투자 전략인 건가? 그게 프레임이 딱 씌워질까봐.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인즉슨 저 PBR 국면을 못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와, 예리하다. 제 생각은 사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긴 해요. 뭐 현대차가 좋냐, 기아차가 좋냐, 아니면 뭐 부품사를 사야 되냐. 근데 자동차 업종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나 아니면 2차 전지나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갔었을 때 진짜로 수혜를 보는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피해주라는 인식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네. PER 3배, 4배 정도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인식들이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요인이 됐다라고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기아가 낫냐 현대가 낫냐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나 밸류에이션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만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근데 기아가 작년에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돈을 더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EPS 더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던 거고 사실 PER 밴드는 뭐 현대차는 뭐 한 4배, 뭐 기아는 5배 뭐 요 정도 갭이었었기 때문에 뭐 아주 양측 간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PBR이나 밸류 얘기는 뭐 앞에서도 많이 했고 그쵸? 지금도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업. 또 전동화,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오히려 되게 리스크처럼 느꼈던 왜냐면 막 유럽에서도 어떤 목표치를 자꾸 뒤로 딜레이 시키고 막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니까요. 올해는 좀 달라질까 아니면 올해는 여전히 좀 전기차 쪽보다는 다시 내연기관차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는 한 발자국 후퇴하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23년도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을 이제 법제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이후부터 환경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제가 강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2023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전기차를 타도록 유도를 하려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네. 네. 작년부터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약간 강제로 뭐 채찍을 휘둘러서 타게 만들겠다 약간 이쪽으로 이제 선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호응을 잘 했으면은 뭐 스무스하게 넘어갔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소비자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너무 비싸다. 보조금 더 왜 안 주냐. 그리고 뭐 이제는 전기차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안 돼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책 입안자들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6월 달에 이제 EU에서 의회 선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죠.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작년보다는 정책이 좀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캐즘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이것도 너무 꿈나라 얘기고 실제로 정책들이 자꾸 후퇴되다 보니까 그 명앵커가 그렇게 싫어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현대차가 정말 잘하고 있고 오히려 PER을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이브리드로 잘하죠. 전기차도 잘하죠.
일반 내연기관차도 잘하죠. 로봇 미래 먹거리 있죠. UAM도 한다 그러지. 소프트웨어도 있지. 거기다가 뭐 자동화 공장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잘 만들지. 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PER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굉장히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게 아니 다른 뭐 GM이나 아니면 폭스바겐보다 전기차를 훨씬 잘하지 않느냐. 네. 거기다가 토요타 이런 애들은 전기차를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기아차의 미래가 밝다. 차별화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전혀 차별화가 안 됐어요. 작년에 이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차, 기아 이 업체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2021년도에 앞으로 전동화 정책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전환을 하겠다. 뭐 100% 전동화 선언 이런 것들을 한 업체들인데 PI 밸류에이션이 4배에서 5배 다 갇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공통점은 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전동화를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추진한 업체들 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죠.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러게요.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가 뭐 8배에서 뭐 많게는 10배까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전략을 가져간 애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젠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체들은 당연히 이젠 전기차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요 밸류에이션만 놓고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기차 전환 지금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고 이 급속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고속으로 들어간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줬군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자면은 그게 이제는 맞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뭐 전기차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너무 비싼 거 하나랑 인프라 제대로 안 갖춰진 거 하나인데 이렇게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역동적으로 약간 그런 의심들은 사실 좀 있고 그냥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살짝 더디게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중국산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또 배터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최종 조립도 우리 회사 하고 우방국에서 밸류체인 갖춰가지고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해왔었던 어떤 제조 관행이 그대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측면이나 아니면 밸류체인 관리 측면에서 옛날처럼 손익을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는 리스크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거 하나 좀 네네. 궁금한데 나오셨으니까 아까 토요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와, 그 오랜 기간 동안 조작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놈들이 근데 주가는 계속 신고가 가요. 최고치. 네. 아니 급락 안 해요. 폭스바겐 그때 배기가스 그 사건 터지고 나서는 막 할인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조사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뭐 현대차의 어떤 엔진 리콜이라든지 뭐 토요타의 급발진 리콜 아니면은 폭스바겐의 이런 배기가스 스캔들 이런 것들에 다 보면은 조사 주체가 다 미국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규모로 조사를 벌여가지고 징벌적으로 과징을 물리고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업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사실은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NHTSA나 이런 미국의 조사기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은 네. 아마 토요타 주가가 폭락을 할 거예요. 폭락을 할 건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뉴스들의 주체나 조사 주체가 다 일본 내부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그래서 고발자가 또 시작한 거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내부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일본 내부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 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규모는 근데 적으려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는 못 하겠죠. 그렇죠. 예. 이야, 그래서 주가는 계속 최고치 달리고 있는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좀 포함된 거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시면은 이제는
도요타 주가는 그때부터는 진짜 폭락을 한다. 만약에 도요타 주가가 그때 폭락하면 현대차 네. 반사이익 얻습니까?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옛날에 이제 폭스바겐 사태 때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일단 뭐 폭스바겐 사태 때랑 도요타 사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폭발 때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치팅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성차 업계에 대한 불신이 되게 커졌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못 믿겠다. 너희들의 의견을 더 이상 환경 정책에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고요. 이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봤어요. 네, 판매도 늘어나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늘어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인 수혜를 크게 받습니다. 실적 여쭤볼까요? 네. 왜 생각이 잠겼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요. 토요타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폭락을 만약에 한다면 현대차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토요타를 안 사는 대신 그럼 현대차에 어떤 차급을 사람들이 대신 살까? 많죠. 일본 차는 뭐 토요타 뭐 캠리나 이런 것도 당연히 현대기아차 세단하고 네. 뭐 이제는 뭐 경합을 하고 있고요. SUV도 CUV도 다 비슷해요. 현대차랑 차급들이. 그래서 다 비슷하죠. 네. 코롤라, 캠리, 뭐 랜드크루저, 라브4 엄청 많은데 그거 다 현대랑 완전 겹치니까. 그렇죠. 현대 거 사겠죠. 이미지도 좀 약간 비슷하고. 이미지도 비슷하고. 그리고 외국 애들은 현대인지 토요타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 차를 사지 않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에이. 아니에요? 현대 사지. 현대 최고인데.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면 현대차 사야죠. 아니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저 호주에서는 그 현대차를 많이 탔었고 토요타도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이거 한참 얘기했었는데 그랜저를 사면 네. 엘란트라를 공짜로 줬어요. 아니 원 플러스 불과 원. 10년 전에도 제네시스 사면 아반떼를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호주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더 주가가 밸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게 좀 억울한 심정이 최근에 좀 풀리고 있습니다. 실적 물어보겠습니다. 자, 피크아웃 논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작년 장사 진짜 잘했다. 네. 하지만 올해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작년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보다는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항상 주식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네. 그러면 또 피크아웃이야. 또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근데 일단은 작년보다 크게 못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뭐 글로벌 업체들도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센서스 뭐 올해 이제 가이던스들을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올해 뭐 큰 폭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단계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성장세도 좀 슬로우다운 해질 거고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전년비 내려갈 것 같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피크아웃을 예상할 때는 주가가 또 잘 가고 네. 피크아웃 논란 막 있었을 때는 뭐 또 이렇게 뭐 주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피크아웃을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도는 네. 지금의 약간 플랫한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로. 그렇죠. 매크로 이슈로 금리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차를 못 사기 때문에 차가 안 팔린다. 뭐 그리고 이제는 가격도 확 내릴 수 있다. 저 중고차 가격 내리는 거 봐라. 이제는 차 가격 확 내려간다. 이랬었는데 그 강도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사실은 플랫하게만 실적이 나와도. 그래서 그거는 눈높이를 내리는 요소는 아닙니다. 제네시스 잘 됩니까? 최근에 뭐 전기차 얘기 나오면서 제네시스에 대한 집중도는 좀 떨어졌는데 네. 사실 제네시스도 이제 슬슬 뭐 독삼사 플러스 뭐 다른 프리미엄 라인급이랑 잘 비벼가지고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타이밍까지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가격은 미국 올라가고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월에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이제 연간으로는 거의 뭐 6만 대 이상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6, 7만 대가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정말로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GB70이나 80처럼 SUV 라인업 쪽으로 많이 강화를 했던 게 좀 주요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미국 쪽 리테일 판매를 보면은 기아는 12월하고 1월 달에 마이너스였어요. 작년 12월부터 지금 1월 달부터 좀 마이너스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고 현대차는 작년 12월까지는 플러스였는데
올해 1월 달은 마이너스입니다. 소폭. 근데 음. 제네시스는 여전히 계속해서 좀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제네시스는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고급 라인도 잘해. 전기차도 잘해. 하이브리드 잘해. 내연 잘해. 로봇 있어. 왜 못 가냐고. 지배구조. 그거 이따 물어볼 겁니다. 지배구조 얘기해도 돼요? 지배구조 근데 제가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왜 될지. 다들 그게 제일 아니 현답이에요. 현답. 가버넌스 얘기만 나오면 왜 다 바보가 되는 거야? 아유 그걸 누가 알겠어요. 미치겠네. 회장님만 알지. 이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대로 그래도 최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죠. 모르는 대로. 좀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 그래도 저도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자 영롱 앵커님 다른 거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앞에서 이제 뭐 변수들 착착착 얘기하고 있고 네. 앞에서 잠깐 얘기 나오긴 했는데 뭐 물론 EU 정책이랄지 의회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더 집중하는 건 미국 대선 그리고 야 진짜 트럼프가 또 되려나? 그러면 이제 또 전기차가 피해 보나?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선거 결과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결과는 사실 저도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된다면이라는 시나리오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최악의 경우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어차피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현상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시는데 트럼프가 되는 게 리스크 요인이 되고 리스크 요인이면서 동시에 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또 많이들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또 밸류에이션 전략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좀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쵸.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한테 벌금을 물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내연기관차를 팔았을 때 환경 규제 때문에 비용 같은 것들을 없애줄 거기 때문에 사실 완성차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집권 때 당시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금리가 높은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에도 이제는 뭐 부동산 쪽에서 이제 재벌로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를 항상 낮게 유지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더 확실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또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쁘지 않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플러스 요인이고 리스크는 관세죠. 관세. 관세. 네, 관세 위협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지난 1기 집권 때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관세 위협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뭐 FTA도 이미 체결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조항들만 그냥 세부적으로 손보고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나가는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뭐 전혀 안 줄고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리스크는 아주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재선하는 게 우리나라 그냥 전기차 말고도 그냥 자동차 산업 쪽으로도 우리가 더 유리하다. 바이든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낫죠. 트럼프가 더 낫고. 낫죠. 네. 어차피 내연기관이나 블루 컬러 쪽으로 또 열심히 밀어줄 테니까. 근데 저는 둘이 개찐도찐인 것 같은 게 누가 되든 어쨌든 올리 아메리카 그 정책에 대한 큰 틀 거기서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차피 미국 기업 챙겨주고 뭐 미국 전기차 챙겨주고 이런 거는 둘이 별반 안 다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 규제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네. 환경 규제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되고 나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를 해가지고 네. 사실 2022년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도 사실 이제는 조금만 까딱하면은 벌금을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를 약간 넘어서 가지고 만족을 시켰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벌금을 조금 물었어요. 한 5만 톤 정도 탄소 배출량이 오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레디트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강화되면은 그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탄소 배출권을 계속 사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일단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연비를 못 맞췄을 때의 벌금을 바이든 정부에 한 3배 정도로 올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3배 정도 올려가지고
이게 2023년도 때 GM이 한 1.4억 달러 그리고 뭐 스텔란티스가 한 2.4억 달러 정도 해가지고 뭐 한 몇천억 정도 이제 벌금이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게 조 단위 벌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차들은 그래도 연비 잘 나오는 편 아닙니까? 연비가 잘 나오는데 미국 규제가 당연히 빡세? 자국 브랜드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유리하게 돼 있어서 현대기아차처럼 뭐 이렇게 가벼운 차, 뭐 소형차 이런 걸 팔면은 또 연비 규제가 더 까다로워요. 차가 작기 때문에 연비가 당연히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제치가 더 높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네. 요거 물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요? 지배구조. 왜냐면 채팅에 그렇게 올라와요. 김동현님이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른다라고 하셨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아는 정도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질문이 있는데 현대차 지배구조 부분 정의선 회장 지분구조가 아직 다 정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글로비스, 모비스 섞여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여긴 코멘트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네, 뭐 맞습니다. 예. 네, 그거 맞는데 뭐가 올라가야 되고 뭐가 내려가야 돼야 이분이 승계하는데 근데 그 시나리오가 사실은 지난번에 시도했다가 한번 실패를 했죠. 그래요? 네, 이미 한번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시도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매한. 네,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이미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트라이 했다가 실패를 했었을 때에는 이게 언제 매듭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 아니라 원래 그때 당시에 이거를 추진했었던 명분은 순환출자고리 해소예요. 그렇죠. 네,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정부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부응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같이 한 거지 지배구조 개편이 메인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순환출자고리는 강제로 해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겠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푸시를 해야지 가능한 변화예요. 그러면 다시 네. 말하면 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2월 말에 나오면 이런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나 혹은 소액주주들을 위한 조금 더 친화적인 상황들, 환경들 이런 거 마련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일단은 기대감만 갖고 지켜보자 이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순환출자고리 해소는 어느 정도 아마 사전 시그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푸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순환출자고리 해소가 명분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이 되는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정부에서의 움직임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안들은 일단은 좀 기대감으로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이 푸시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거를 나올지는 사실은 좀 아직은 짐작이 좀 전혀 안 돼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치를 갖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애매한 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게 어쨌거나 기대감들은 주식 시장에 많이 이제 반영을 한 상태인데 결국에는 일본처럼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느냐 성격이 거긴데 강제성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 상법도 개정해야 되고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강제성까지 이렇게 와서 기업들이 실제로 따라줄 거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라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궁금했던 게 네. 요 극최근 들어서 저 PBR 주들이 확 다 오르다가 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시 이제 옥석도 가려지고 저 PBR이더라도 이제 다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차 기아는 아니었단 말이죠. 계속 간단 말이죠. 그 네.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제 생각은 일단 실적은 올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게 장기화 될 수 있는 실적이었구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이 아니었구나라고 증명만 해도 저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고 봅니다. 작년이 너무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사전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 그리고 규제 환경 이런 것들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저는 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EPS는 거의 플랫하더라도
규제 환경 변화에서 밸류에이션이 오르면서 주가는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목표 주가 33만 원 제시하셨죠. 네. 현대차 33만 원, 기아가 14만 5천 원이었던 것 같네요. 12개월 네. 보드로. 33. 그 질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3자 보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33만 원.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세요? 아니면 약간의 좀 기대치가 섞여 있는 올해 시간이죠. PER 6.3배에 PL 6.3배. 네, 6.3배를 적용을 한 거고 EPS는 전년 대비해서 양사 모두 소폭 하회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보합 정도. 네, 약간 뭐 좀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 PR이 작년에 4배였었는데 올해는 6배 수준으로 복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약간 이것도 병인 게 예전에는 무조건 밸류 할 때 이제 PER 먼저 얘기했는데 요즘은 PBR로 설명해줘야 더 확 와닿는 그렇죠, 입장이- 그렇죠. 아, 맞죠. 좀 요즘 시장이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이재일 연구위원님이 써주신 리포트 자동차 산업 시작된 리레이팅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어떤 이 내용이요? 자동차 산업 시작된 리레이팅. 1페이지부터 한 2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다른 있습니다. 산업이랑 종합으로 다 나와서. 종합으로.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짧으니까 여기에 많은 또 내용과 인사이트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오늘 혹시 나오신 거 후회하십니까? 지배구조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표정이신데요. 지배구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렇기 잘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이제 참고만. 그렇죠. 그냥 생각을 모르는 채로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작가님이랑 통화할 때 진행자가 명륜진 앵커인가요? 하면 이제 안 나오고 그런 거죠. 저 개편돼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밝혀주신 우리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